안녕하십니까. 삶과 철학 과목의 김청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강의하는 주제가 여기 나와 있죠. 인생에는 대기만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대기만성의 뜻이 뭘까요? 물론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전을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기만성의 뜻이고요. 근데 이제 이 글자 뜻 외에 또 이면적으로 어떤 것을 은유해서 우리에게 쓰고 있느냐 이러면은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뭐 대기만성형이다, 늦게 무엇을 크게 이루었다, 그래서 대기만성이죠. 한자는 이렇게 돼 있죠. 큰데 그릇기 늦을만 이룰성. 그럼 봅시다. 이 그릇기인데 일반적인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그릇은 금방 만들죠. 시간이 뭐 그리 걸립니까? 나무로든 혹은 흙을 빚어서든 뭐 금방 만듭니다. 옛날에도. 그런데 여기에 그릇은, 이 기자는 일반적인 그릇이 아니고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 아주 정교한 기술로 가지고 화려하게 잘 따듬어 놓은 제사용 그릇, 옥으로 만든 제사용 그릇을 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것도 작은 그릇이 아니고 크게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대기는 만성이라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늦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뜻이 생겨난 겁니다. 자, 서양에도 보면은 이 우리가 쓰는 대기만성과 비슷한, 뭐 비슷하지만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는 말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시간의 법칙. 이게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의 Outliers라는 시가 그 글에 보면은 만시간의 법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 설명하고자 했나, 이 사람은 평범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즉 비범한 자,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 말하죠. 근데 우리는 뛰어난 사람들을 보고 야, 부럽다, 어떻게 저럴까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 평범한 자와 비범한 자의 차이는 단 한 가지였다. 그게 뭐냐? 만시간의 법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시간을 투자를 하고 노력하지 않은 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그대로 살게 되고, 만시간이라는 노력과 자기의 능력을 다 투자해서 열심히 한 자는 비범한 자가 되더라라는 차이를 여기서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의 큰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시간의 학습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한 준비와 훈련이 꾸준히 있으면은 뭔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만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하루에 약 3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20시간이죠. 하루에 3시간이니까 약 일주일이면 20시간 가량이 됩니다. 일주일이 7일이니까 3, 7, 20일 되죠. 그래서 21시간이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을 하면 일주일이 20시간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꾸준해서 10년의 기간을 하다 보면은 만 시간이 채워진다는 거죠. 이게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 시간을 정확하게 이제 이러이러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인은 이렇게 대기만성이라고 우리가 쓰는 말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만시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만시간의 법칙과 대기만성은 같은 의미죠. 자, 그러면은 왜 제가 대기만성을 들었느냐 하면은, 이 대기만성의 전형적인 표본의 인물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누구냐 이러면 바로 여기 있는 김덕신입니다.
1604년에 태어나서 1684년에 졸했던 조선 중기의 문인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계략적인 것을 보고 구체적으로 한번 이 사람의 만시간의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덕신의 자는 자공, 호는 백곡이죠. 그래서 백곡 김덕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본가는 어디냐? 안동입니다. 안동 김씨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백곡 김덕신의 할아버지 조부가 누구냐 하면은 김시민이에요. 김시민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임진왜란 때 진주 목사로서 우리나라 임진왜란 3대 대첩을 이루었던 외적과 싸웠던 명장 바로 김시민, 충무공 김시민을 말합니다. 이분이 할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누구냐? 김치입니다. 김치. 뭐 이렇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김시민보다는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은 경상도 관찰사, 아주 높은 벼슬이죠. 경상도 관찰사였고 아주 미래를 잘 점치는 뛰어난 점성술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미래 예견이 아주 뛰어났던 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냐? 사천목씨입니다. 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아픈 사연이 있나 그러면은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았습니다. 태어나서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았는데 이 천연두는 걸리면 거의 그 당시에는 뭐 백신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죠. 그래서 천연두가 또 전염병인 줄 알고 주위에 사람을 접근 못하게 하니까 천연두 걸린 이 어린애를 어차피 죽으니까 하인에게 시켜서 산에 내버려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집안의 하인은 이 어린아이를 가만히 둘둘 말아서 산으로 이제 버리러 가는 겁니다. 버리러 가는데 차마 바닥에 버리지는 못하죠. 아직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에 걸어놓고 내려옵니다. 나무에 걸어놓고 내려왔는데 궁금하잖아요. 나무에 걸어놓은 이유는 짐승들이 이제 잡아먹을까봐 짐승들의 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에 걸어놨는데, 그래서 2, 3일 뒤에 가봅니다. 갔는데 살아났어요. 혼자서 천년두를 이겨낸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어릴 때 천년두를 앓으면서 얼마나 그 몸에 큰 고통이 있었는지 정신적으로도 시달리고 육체적으로도 시달리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둔해진 거예요. 보통 큰 병을 앓고 나면은 조금 퇴보하는 경향이 있는지 머리가 이제 둔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둔한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천년두를 앓고 살아났어요. 그런 아픈 사연이 있었고요. 그리고 1642년에 사마시에 합격해가지고 진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59살에 비로소 대과에 급제를 하죠. 59의 대과에 급제. 잘 봐놓으세요. 59이라면은 지금 나이로도 작은 나이는 아니지만은 이 당시 조선시대 나이로는 거의 이제 뭐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할 정도로 나이가 많은 노년기에 해당되는데 그때에 대과에 급제를 했다. 정말 대기만성의 전형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과에 급제를 하고 난 뒤에 그 품계는 어디까지 올랐느냐? 가선대부에 올라갑니다. 가선대부에 올라서 안풍군이라는 군호의 책봉이 되죠. 그런 입지적인 인물이고요. 이제 남겨 있는 그 문집은 자기 호를 딴 백곡이죠. 그래서 백곡집 이랬습니다. 백곡집이라는 문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시들이 전하고 있죠. 이 사람의 묘는 어디냐? 지금 묘를 보면은 충청북도 정평군 정평읍 율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율리, 그러니까 밤티골이라는데 밤이 많이 났는가 봐요. 그래서 밤티골이라는 곳에 이 김덕신의 묘가 있습니다. 한번 답사를 가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 김덕신은 시문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를 잘 지었다는 거죠. 특히 5원, 7원 절구를 잘 지었다. 5원은 글자가 5원이니까 5개죠. 5원, 그러니까 글자 5개. 7원은 7이죠. 글자 7개. 그래서
5개의 글자로 기성전결, 보통 수, 함, 경, 미라는 데는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러니까 기성전결 4줄이죠. 그래서 5글자니까 5원, 그리고 7원은 7글자니까 7원 이랬으니까 절구를 잘 지었다. 그러니까 5원시와 7원시를 잘 지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작품으로는 이 백곡 김덕신의 작품으로는 백곡집 이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시화평론집, 그러니까 평론가도 했다는 거죠. 요즘 말하면 시평론가입니다. 종남총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설도 적었어요. 술, 우리가 먹는 술과 부채, 그러니까 술 부채를 의인화했던, 그러니까 사람처럼 만들어 가지고 지었던 가전 소설 환백장군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청풍선생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술과 부채를 사람처럼 의인화해 마치 이솝우화처럼 그렇게 적은 소설이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관직 생활을 한번 볼까요? 아까 59세에 대과에 급제했다 그랬죠. 그래서 현종입니다. 현종 3년, 그러니까 1662년에 59세 되던 해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보통 보면은 급제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대과에 갑 A 그룹이죠. 갑, 을, 병, 정 이래 나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1, 2, 3, 4 하지 않고 갑, 을, 병, 정 이게 1, 2, 3, 4예요. 그러니까 1그룹 갑, 을, 2그룹 병, 3그룹 이래 나눠지죠. 그래서 보통 갑과로 합격을 하면은 같은 대과에 급제를 했지만은 처음 주는 풍계가 같이 합격한 동료들보다도 3단계 높이 줍니다. 그러니까 출세가 빠르다는 거죠. 벼슬길에 높은 관직으로 가는 길이 빠릅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몇 명 안 되니까요. 근데 보통 이렇게 대과에 급제했던 것만으로도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59세에 병과로 급제를 합니다. 그래서 성균관학을 시작해서 그다음 성균관 전적, 그다음 거기에 이제 성균관에서 교수를 했죠. 그렇게 이제 벼슬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해에 현종 4년에 1663년입니다. 60세가 되던 해에 병조, 공조, 예조, 좌랑이다. 그러니까 병조 좌랑, 공조 좌랑, 예조 좌랑, 좌랑을 거치죠. 좌랑은 요즘으로 보면은 한 5급 정도 됩니다. 5급, 사무관급이죠. 이거를 이제 시작으로 이제 비로소 벼슬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걸. 그래서 성균관 직강을 하면서 다음 보면 군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밑에 쭉 나와가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재용, 감정, 풍기, 군수, 사원부, 장령 이런 걸 쭉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정성, 구수, 군수를 많이 했네요. 이렇게 관직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숙종 10년 1684년 이게 이제 졸한 해인데 81세에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가선대부에 오릅니다. 가선대부의 품계죠. 가선대부에 오르고 동지중추 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풍군에 책봉되는 거죠. 봉군이 되었다. 이게 마지막 관직 생활의 직급입니다. 가선대부는 뭐냐? 보통 조선시대 품계로서 문관과 무관에게 주는 품계입니다. 품계. 종이품입니다. 보통 9품으로 나누죠. 그래서 9등급에서 한 등급은 또 2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정일품, 종일품 그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품이죠. 정이품, 종이품. 다음은요. 정삼품, 종삼품 이래 나눠지죠. 그러면 보세요. 1품, 2품, 3품 나눠지는데 보통 종이품, 그 다음에 정삼품까지가 당상관이라 해가지고 홍포를 입습니다. 빨간 관직을 상징하는 빨간 홍포를 입는데 이게 당상관입니다. 아주 높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벼슬이 아닌 품계죠. 그래서 종이품을 가선대부라 그럽니다. 가선대부로 받았고 그 다음에 동지중추부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조선시대 중추부에 두었던 그 종이품의 관직을 말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실질적인 일을 하는 업무가 있는 것보다는 그에 해당하는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붙여주던 품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높은 벼슬을 마지막으로 관직 생활을 이제 끝마치게 됩니다. 가계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김덕신이 보이죠? 보이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아까 김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김치. 근데 이 김치의 아버지가 김시민이 되어야 김덕신이 김시민의 손자잖아요. 그런데 김치는 이 김시민의 아들이 아니고 옆을 보세요. 양자가 되어 있죠. 그럼 어디서 양자가 됐냐면 김시회. 김시회는 누구냐? 김시민,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형입니다. 근데 이제 김시민에게는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형 집에서 사내 아이를 하나 입적을 시킵니다. 자기 밑으로. 그런데 이제 김치라는 아들이 양자로 작은아버지 집에 입적이 된 거죠. 그래서 작은아버지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김치가 놓은 아들이 김덕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부관계에서는 여기 김시회가 할아버지지만은 김시민은 사실은 작은할아버지죠. 근데 족보로 봤을 적에 여기 입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 김치는 김시민의 아들로 입적이 되었죠. 그래서 모든 권한을 김시민의 권한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김시민의 손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가계도입니다. 그래서 생부관계는 저렇다는 걸 잠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자, 이 김시민에 관련된 사연들을 이제 쭉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태몽을 꿨는데 태어날 때 꿈에서 노자를 노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를 꿈에서 만났다는 것은 대단한 학자죠. 노자가. 이 노자를 꿈에서 봤으니까 바로 태어날 이 김덕신도 동급이 되는 거예요. 노자와 같은 인물이 될 거라는 암시죠. 그런 암시를 받고 태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에 천년두를 알아가지고 죽음에서 사선에서 겨우 살아났기 때문에 노자는 고사하고 글도 못 읽게 될 정도로 아둔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둔해져 가지고 이 병 때문에 아둔해져 가지고 글을 아주 늦게 배웁니다. 어느 정도냐 이라면은 이 글자 26자를 아버지에게 계속 배우는 거예요. 며칠 동안 사흘 동안을 글자 26 한자 26자를 배우는데 구두조차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제 대하고 이거다라고 이제 말을 떼는 건데 그것조차 떼지 못할 정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르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답답하고 본인도 또한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이지만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20세에 비로소 20살이 되어가지고 겨우 장문을 합니다. 장문도 말이 안 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글을 적는 거예요. 내용은 고사하고 앞뒤도 안 맞고 엉망진창인 글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걸 봤을 적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리치워라라고 할 건데 이 아버지가 또 대단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노력을 계속 해라. 그러면은 반드시 너는 성공할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다려주는 이 마음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아버지도 정말 대단한 분이죠.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공고를 하니 거역을 하지 않는 이 아들도 참 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공고에 따라 인백기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백기천이 뭐냐? 한문에서 요 인이 나오면 남을 말해요. 남. 내가 아닌 남. 남이 100은 100번 한다죠. 남이 100번 하면은 요 기는 나를 말합니다. 나 한문에서. 나는 1000번 하겠다. 그러니까 남이 100번 하면은 나는 1000번을 하겠다. 이러한 각오로 끊임없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조선시대 이 당시에 풍토를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양반집들의 관직에 나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나이라면은 당시는 3살에 천자문을 띄고 10살에 그 10살 전후로 해가지고 사서삼경을 독파하고
사서삼경이 뭡니까? 사서와 삼경 두 개를 합쳤는데 사서는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게 사서죠.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 주역을 말합니다. 요즘 이 사서 삼경을 대학원에서도 다 띄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때는 10살 전후로 사서 삼경을 띄고 천재들이죠. 천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20대 초반이나 20대 중반에 가면은 과거의 급제를 다 합니다. 이러한 인재들이 막 지천으로 늘렸다 수두룩한 시대죠. 이 시대에 공부를 하는데 20살이 되어도 남들이 과거에 떡떡 붙는 시기에 26자도 제대로 구두 떼지 못했다는 실력이니까 알만하죠.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여기 보세요. 요즘 말로 현대 버전으로 말하면 학습 지진아예요. 미숙한 애기를 말하고 학습 지진아에 속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권고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라는 권고에 따라 아버지 말을 듣고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어느 정도냐? 이걸 말합니다. 사마천의 사기 아시죠?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은 제1편에 열전이라 보통 이제 사마천 사기 열전이 있습니다. 열전. 열전에 보면 백이전이 1번이에요. 이 백이전을 몇 번 읽었는가 보세요. 11만 3천 번 이상을 읽었다. 책을 그러니까 한 책을 두고 11만 3천 번을 읽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10번 한 권을 가지고 10번 이상은 읽은 경우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근데 이 백곡 김덕 씨는 자기의 우둔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11만 3천 번을 읽었다. 대단한 거죠. 좋아하는 영화를 몇 번 볼 수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영화를 혼자 보기 아까워 가지고 친구를 데려가고 보고 또 그 내용이 또 한 번 더 보고 싶어 또 보고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도 5번 정도를 봤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영화를 아예 샀습니다. 테이블 샀습니다. 그래서 혼자 보려고. 그런 것도 한 10번 정도는 이제 저는 봤겠네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렇게 좋아해도 관심이 있어도 10번입니다. 10번. 근데 이 사람은 11만 3천 번을 읽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는 그 서재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여기 보세요. 억만제. 제는 집이란 뜻이니까요. 억만이라는 것은 이제 숫자 아닙니까? 억만번 하잖아요. 억만제라고 지었다. 뭐든지 나는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그 자기의 맹세를 적어서 서재 이름으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노력을 한 인물이죠. 자, 이 아버지가 아까 대단하다 그랬죠. 이 아버지는 동네 부사 그리고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고위간부 이제 관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이제 앞을 잘 내다보는 쉽게 말해서 뭐 점친다 하는데 뭐 그런 점쟁이 정도의 점이 아닌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해안을 가진 선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아버지가 바로 백곡을 즉 김덕신을 이렇게 훌륭하게 이끌어준 멘토이자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둔한 아들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믿어주면서 격려를 했던 거죠. 보통 오늘날 같으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들이라면은 이제 보통 어머니가 더 옆에서 많이 관여를 하겠죠. 공부에. 그 옆집 아이가 1등을 하고 내 아이가 2등을 해오면은 2등도 정말 잘한 것인데도 누구는 1등을 했는데 너는 2등밖에 못하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누구는 뭐 했는데 너는 그것도 뭐냐 하는 식으로 하게 되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내 아이의 능력을 덜 채워주기보다는 남의 능력에 대해서 비교를 해가면서 내 아이를 자꾸 추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의 마음속에는 반대 심리, 분노가 가득 차서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착한 아이가 되어가 마음이 좋은 아이는 이거를 계기로 더 분발하는 시점으로 삼기도 하지만 그런 아이는 드물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끝까지 자식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잘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것을 1등으로만 바라는 이 시대에 귀감이 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준 아버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의 표상, 본받아야 될 모습은 바로 뭐냐? 자애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한없이 베풀어주는 이 모습, 이 자애를 이 아버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들이 보통 아이들 이하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보다 훨씬 모질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둔하였음에도 분명히 그거는 알고 있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꾸짖거나 그 아이를 막 야단을 치거나 혹은 본인은 또 좌절하지도 않고 그 아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믿어준 겁니다. 이 아버지의 무한한 자애. 그리고 옆에서 아들을 믿어주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더욱더 잘하도록 계속 이끌어 주었던 이 아버지의 모습,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또 아버지의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또 자식으로서는 어떠냐? 한쪽이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당연히 호응을 해야죠. 아버지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자식이 엇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자식의 또 모습은 뭐냐? 바로 효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효의 모습.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끌어줌을 고맙게 생각하고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 백곡 김덕신은 조선 최고의, 아까도 사기를 11만 3천 번이나 읽었다 그랬죠. 조선 최고의 다독가가 됩니다. 조선뿐만이 아니고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많이 읽은 사람은 아무데도 없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 그래서 다독이라 많이 읽습니다. 알 때까지 읽습니다. 모르면 또 읽고 또 읽고 알 때까지.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한 번만에 안다는 것이 아니고 알 때까지 다독가이면서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잃어버리는, 보면 돌아서면 잃어버리고 하는 그 상황을 잘 알기에 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 기록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그래서 계속 읽었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약점을 극복해내고요. 그 다음에 잘 잊어버리니까 그 잊어버리는 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독서 기록가랬죠. 그래서 독수기라는 거, 읽을 독자 수 몇 번 이랬죠. 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 읽었는지를 기록하는 책을, 자신이 읽었던 책의 몇 번인지를 기록으로 다 남겨놓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기록에 보면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노자는 2만 번 읽었고 목가 상기는 1만 8천 번을 읽었고,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10,000번 이상을 읽은 거죠. 한 책을 두고 이렇게 얼마나 많이 읽은지 피나는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0번 이상을 읽은 책이 몇 권이냐? 36권에 이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바로 사마천의 사기, 백이열전입니다. 백이열전을 무려 11만 3천 번을 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읽은 책들에 대해서 나는 이 책에 대해서 읽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평을 또 붙여 놓았습니다. 한번 보면은 그 평을 대충 보면은 백이전, 노자전 이런 것들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왜 이렇게 많이 읽었느냐? 글이 드넓고 변화가 많아서였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의금장, 중용서를 읽은 것은 이치가 분명하기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백리해장을 읽은 것은 말은 간략한데 뜻이 깊어서였다. 이렇게 읽은 책들에 대해서 어떻다 평을 다 달아놓았습니다. 잊어먹지 않으려고.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한 백곡 김덕신의 이야기는 1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제 2편으로 넘어가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